이제 대충 되는구나. 이거를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 오늘 이야기가 그 세계 경제 대결 상황이 결론인데 오늘 결론이?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요거 정리를 하면은 제가 정리하면서 좀 느낀 게 있는 게 좀 명쾌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도.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이제 뭐 시작을 슬슬 해볼게요. 뭐 앉아서 오늘은 주로 사진도 잘 나오게. 자, 마우스가 이렇게 잘 안 먹는 경향이 있네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이 보시면은 2000년도 세계 경제를 시작으로 하는데 2000년도라는 게 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2010년에 가면 문제가 좀 뒤바뀌어요. 2010년이 뭐냐면은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 시점에 그 미국하고 중국이 크로스를 해요. GDP 크로스를 합니다. 2010년, 그게 2010년이 돼요. 그러니까 서구나 미국이 그 발전이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스톱된 상황에서 거의 이제 중국이 2005년부터 엄청나게 치고 올라와서 크로스하는 시점이 그 시점인데 그 시점이 되면서 주요국 산업 생산 능력이 변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2000년도 이야기를 이제 미리 해보는 거는 그러니까 1985년 프라자 협정 이후에 2010년까지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 밑에 노란 선으로 그려져 있는 80년 이후 2000년 초중반까지는 유럽하고 일본이 함께 미국을 압박하면서 유럽과 일본이 최전성기를 달리던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같이 갈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일본 같은 경우 미국을 압도를 하기도 하는, 여기 보면은 일본이 이제 2위로 미국의 62.9%를 제조업을 해내는데 일본이 62.9%면은 인구 대비해 보면은 미국보다 그 비율적으로 높은 거예요. 제조업 비중에서 제조업 부가가치를 더 많이 생산하는 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생각하면 대표적인 게 2000년 생각하면 그래요. 소니, 토요타 이런 걸로 그냥 날릴 때입니다. 그렇죠. 제조업에서는 완전히 날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고 2000년대 당시가 그럼 이제부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럽, 일본, 중국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럽은 그 아까 말했듯이 2000년대까지는 유럽이 이제 쭉 약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뭐 10대 그 매출 기업들 보면은 다임러 크라이슬러, 이건 뭐 벤츠죠. 그리고 복스바겐, 지멘스, 여기 밑에 보면은 그 바스프라든지 필립스, 노키아 이런 것들이 10대 기업이었고요. 일단 경쟁력에서 이미 그 미국하고 뭐 절대 꿀리지 않는 이런 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수치로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이걸 PDF로 드리니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요 표를 보시면은 그 2000년에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25% 차지하고, 그 다음에 독일하고 일본을 합치면은 두 개만 합쳐도 23%. EU 전체를 하면 한 28% 정도 부가가치.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퇴조를 확실히 하기 시작해요. 이 시점에서는. 원래 사실은 1985년이라는 게 그 프라자 협정이라는 게 그 치고 올라오는 독일하고 일본을 견제를 하려고 견제구를 왕창 날려가지고 자그마치 30%의 환율을 조작을 해요. 당시에. 근데 그래갖고 85년도 그랬더니만 87년도에 주식이 우두두둑 떨어져갖고
세계적인 공황이 와요. 87년도에. 그 환율 조작을 한 2년 뒤에 왕창 깨져가지고 대단히 공황이 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 2010년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유럽 제조업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위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표가 네모 표 보시면은 2022년이 물론이지만 2010년에 보면은 많이 떨어지죠. 그전에는 28% 차지하는 게 지금 GDP 비중 중에서 17%밖에 안 돼요. 이유가 22년에는 이 두두두둑 이렇게 떨어져 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은 에너지 비용이 폭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학공업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유럽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독일 생산력이 많이 망가졌어요. 이게 지금 프랑스가 지금 위기잖아요. 그 프랑스가 거의 이탈리아 수준이 돼버린 게 재정 적자가 엄청납니다. 그 재정 적자 좀 이따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그 겉보기는 재정 적자 때문에 이리 됐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간단하게 이제 이거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거 표를 한번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옛날에는 그 미국이 있고 유럽과 일본이 있고 이 두 개가 이제 얘가 절대적으로 그 뭡니까 2차 대전 전에 얘들이 70%를 차지했죠. GDP에 44년도 상황.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세계를 도미네이트 할 때는 40%를 차지해요. 그 전번 강의 때 들으셨잖아. 미국이 그 20년도 1920년도에 보면은 저기 40%였고 영국이 10%일 때 영국이 GDP가 10%일 때 그 1920년도에 그 도미네이트 했던 얘들이 40%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5년이 되니까 85년 상황에서는 얘들이 비슷하거나 얘들이 좀 우세가 되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중국이 단순하게 문제는 중국이 옛날에는 2000년 이전하고 1990년 상황은 주로 경공업 제품, 싼 거. 흔히 말해서 경공업 제품으로 치고 올라갔죠. 뭐 장난감, 의류, 신발 이런 걸로 치고 오다가 2000년 되면서부터 기계공업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10년이 되면 완전히 그거 중심으로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국 이야기 할 건데 중국에 지금 그 주된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의 중국의 생산품은 그냥 대량 생산 싼 물건들 그러니까 대량 소비 물건인데 그 자본재 생산은 거의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본재 생산을 못하다가 자본재 생산을 하게 되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얘들하고 바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진국의 문제는 중진국은 뭐 인도네시아든 뭐 지금 베트남이든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것들이 중진국 수준이 아니지 그 밑에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자본재 생산이 아니고 소비재 생산이잖아요. 소비재 생산인데 소비재 생산의 경우 얘들 소비재 생산이 옛날에 나가리가 된 거예요. 자본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경쟁을 하니까 이쪽에서의 생산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생산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적인 거는 유럽의 자동차 공장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 벤츠의 어서 오십시오. 벤츠의 그 자본 비율이 지금 25% 정도가 뭡니까? 중국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중국에 이제 벤츠가 50대 50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짓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얘들이 이제 과실송금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익이 나도 독일로 못 가져가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버느냐? 돈을 버는 방법은 유럽에서 그 부품들을 계속 수출을 했죠. 그런데 아까 50대 50으로 투자한 데서 계속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재투자를 하잖아요. 어디에 재투자를 해?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직 계열화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독일에서 수입해가지고 하던 것들을, 부품들을 중국 내에서 수직 계열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수입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가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 이제 이 이야기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과 유럽의 경제 격차가 지금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거든요. 2010년에는 이거 제가 화면을 또 띄울 거예요. 2010년에 보면은 거의 똑같았어요. 2010년에는 아예 이게 2012년이거든요. 시작 지점이 2010년에는 그 EU하고 미국의 GDP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나눠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개인소득도 2010년 수준에서는 개인소득, 1인당 소득이 EU하고 특히 이제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 이런 네덜란드 이런 그 주요 국가들하고의 1인당 GDP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한 4만 불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그 2025년 수준에 오면은요, 1.5에서 1.6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게 왜 그리 됐느냐 하는 데 대한 이야기가 사실 지금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조금 달라요. 저는 제 해석이 지금 일반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해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글에 이제 나와 있는 미국이 제조업이 생산하고 상관없이 임금이 폭등을 해요. 언제 폭등을 하느냐? 코로나 때. 왜 폭등을 했느냐? 그때 이제 그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기죠.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죠. 일단 그 멕시칸들이 모두 다 자기 나라로 많이 간 데다가 그다음 인력 수급이 안 되니까 거의 2배로 뛰어 올라요. 그러다가 생산성은 또 정체가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데, 여기 보시면 제조업 임금이 2000년에 시간당 14불이던 게 25년에는 28불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생산성은 겨우 5% 상승했다고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아니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고, 더욱이나 또 숙련 노동자는 더욱더 없어요. 지금 며칠 전에 지금 그 아틀란타 비행기 타고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 문제도 여기 무관하지 않아요. 중국, 일본, 제가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은 그 숙련자 그 풀이 붕괴됐다고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문제는 또 좀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은 단위 노동 비용이 증가했어요. 제조업 경쟁력은 급락했어요. 그리고 제조업 고용이 2000년에 1,700만이었던 게 25년에 1,290만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연간 숙련공 부족은 50만 명이고, 그래서 이 TSMC 같은 경우도 현지인들은 생산 라인이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데 일단 그 제조업에 종사해봤던 애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조업과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다 망가졌어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전번에 이야기할 때 그 칼리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예 뭐 용접이니 뭐 선반이니 그 다음에 CNC 뭐 설계 뭐 캐드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아예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B에 나와 있는 노란색 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왜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 이론으로, 전통 경제 이론으로 이야기가 안 돼. 왜냐? 당시가 팬데믹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임금이 인상이 됐는데 왜 인상이 됐느냐?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애들이 일을 안 해도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을 바이든이 얼마나 퍼먹였는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돈을 퍼줘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돼. 그리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먹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돈이 생기니까 누가 그 돈을 훑어가냐면 부동산 업체가 훑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애들이 돈이 좀 생기면은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월세를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바로 추세가 돼서 추세적인 특히 월세 그 상승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부자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임금이 올라가니까 임금이 올라가니까 GDP 올라간 걸로 나타나요. 그래갖고 갑자기 캘리포니아가 3.6조 달러 돼갖고 영국보다 더 크게 됐어. 그래서 지금 비교해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그 미국의 상승 속도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높은 임금이 생기고 인플레가 생기면은 달러가 약세가 돼야 돼. 그래야지 무역 수지라는 게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인플레가 되면은 달러가 떨어지면은 국제적으로 같은 레벨이 만들어지는데 달러가 안 떨어졌던 이유가 문제는 유럽도 상황이 안 좋아. 그 재정적자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 갖고 환율적인 부분에서 변동이 있을 상황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러가 도리어 강세가 되면서 미국의 인플레 플러스 임금 인상된 상태 자체가 그냥 고착화돼 버렸어. 지금 와서 맨입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예를 들면 평균 임금이 아까 28불 이야기했는데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에서 프랑스하고 스위스 정도 이상의 임금 격차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위스 가면은 라면 한 그릇에 24,000원 한다 그러더라고. 딱 그 수준에 지금 스위스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스위스는 생산성 수준이 그 프랑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실제로 거기 이제 정밀 기계공업이라든지 그 기반 산업 자체가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산성 자체가 높으니까 기본적으로 임금의 레벨 자체가 이렇게 높고 그에 따른 제조업 부가가치 자체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미국은 대래 무역과 관련돼서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자체 그 나라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미국의 보조금 이야기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에 2조 달러 풀었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또 2조 달러 풀고 여기 보면은 1인당 1,400불 현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총 3차례에 걸쳐 갖고 1인당 1,200불씩 4월달 그 다음에 12월달 600불 그 다음에 또 1,400불 이런 식으로 100만원 이상씩 퍼줬어요. 4인 가족 같은 경우 3,400달러 이런 식으로 퍼주니까 총 실업수당 포함해가지고 5,600억 달러 배제. 근데 이게 지금 얼마 정도 규모인지 여러분들 생각이 잘 안 가시는데 2조 달러 그러면 현재 이제 재정적자가 요 밑에 보시면은 재정적자 추이가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재정적자가 1조 5천억 정도 돼요. 올해가요.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GDP의 5%예요. 이걸 현금으로 찍어내면은 5%의 인플레 상황이 벌어진다고 전번 시간에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팬데믹 때는 3조 찍었다고요. 돈을. GDP의 10%를
추가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시면은 중소기업 직원을 해고 없이 급여를 계속 지급해가지고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급여 자체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아예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황당한 건 대출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줘. 대출금 갚아줘.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자본주의 세상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을 바이든 때 진행을 하니까 일단 공돈이 생기면은 썰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은 하기 싫고 일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팁이며 뭐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에 임금이 2배씩 뛰고, 그래도 사람 못 구한다고 난리 친 게, 재밌는 건 임금은 올라가면 다시 못 내려요. 그렇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밥값 내려갈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한 끼 10불 하던 게 20불, 30불로 올랐어. 지금 20불, 30불로 올랐단 말입니다. 그거 못 내린다고요. 그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아직도 10불이야. 미국만 그래요. 미국이 그럼 생산성이 높아져 갖고 그만큼 됐냐? 생산성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AI한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이 뭐 미국은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뿐만 아니라 규제도 없고 그 다음에 환율 정책도 잘 썼고 뭐 어쩌고저쩌는데, 그거 개나주라 소리고요. 문제는 환율 자체가 변하기 힘들었던 게 세계 금융 상황에서 유럽도 상황이 별로 좋지를 않아 가지고 그 기축 통화로서의 그 강점을 미국이 발휘하는 바람에, 미국도 이제 이게 지네 나라 안에서 돌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산업 경쟁력으로 나타날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이제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유럽은 돈을 안 썼냐? 유럽도 코로나 때 돈 엄청 펐어요. 근데 유럽은 그런 식으로 코로나 펐는데 임금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임금이 오르거나, 재밌는 게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에는 전부 다가 흑자나 저적자였어요. 유럽이요, 전체적으로. 표에도 다음 표가 나올 건데요. 그리고 이제 2008년 위기, 그 다음에 2010년 가면은 2008년의 위기 다음으로 이어서 2010년에 유로존에 대단한 위기가 옵니다. 그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두두두두 올라와요. 그랬던 게 이제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있고, 그리고 지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계속 이어져서 유럽한테는 대대적인 위기 상황 봉착을 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실제 적자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적자 상황이 발생하는 속에서 문제는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제조업 이야기도 할 건데, 재정 위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유럽의 GDP 성장률이 획기적으로 반등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잦아들기가 힘들어요. 왜냐? 재정 적자라는 건 뭡니까? 재정 균형을 이루어야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수가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수는 어떻게 늘어요? 세수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제조업, 그야말로 제조업에서 활기를 띄어갖고 소득세, 법인세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딱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생산을 못할 상황이 된다면은 세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정적자가 그냥 재정적자가 아니고, 쓰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오는 게 있어야 재정적자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쓰는 거를 줄일 수가 없어. 왜냐? 고령화 사회 돼갖고 양쪽이 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전부 다 고령화 사회에 그 사회보장, 특히 유럽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돈들이, 고정 비용들이 워낙에 많아서 줄일 수가 없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경제적 패러다임 자체 변화가 없으면 기술 전환, 인구 구조 혁신 그런데
뒷부분은 불가능하죠. 인구 구조가 어떻게 핵심이 돼? 기술 전환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지출 확대, 오세요. 적자 증가, 건전성 악화 이 경로는 계속될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 다음 볼게요. 사실은 EU는 재정 준칙이라고 하고 원래 EU 들어갈 때 재정 준칙을 만들어 놨어. 근데 아무도 지금 안 지켜. 못 지켜. 재정 준칙이 적자 일으키지 말자 하는 게 재정 준칙이에요. 그래서 재정 적자를 내면은 돈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근데 EU는 EU 중앙은행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못 찍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안 찍는데 국채를 남발하는 거지. 국채를 남발하면은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줄 데가 없으면 결국은 EU 중앙은행이 사주는 거예요. 미국에 아까 제가 1조 5천억 재정적자 이야기했죠?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반은 결국은 그 연준이 사준다고요. 연준이 사주는데 연준은 사주면은 다른 한쪽으로는 채권이 들어오면은 다른 한쪽 우리 복식부기에 다른 한쪽은 돈을 찍어내죠. 다른 데는 다 돈을 지 돈 주고 사는데 지는 돈을 찍어갖고 발행을 해. 이런 경우가 있어. 황당하지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 사실은 속에 들어가 보면은 왜 유럽이 EU가 박살이 났을까 하는 이야기야. 옛날에 영국이 잘 나갔던 건 대처이점이 가능했던 게 북해에서 유전이 나오는 바람에 그 돈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엄청난 이익을 봤어요. 대체이점 하면서 그 숙련공 다 작살내고 그 단순공 위주의 사회로 바꿔버려요. 노조를 억압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국이 EU 국가가 된 거예요. 지금 영국은 제조업 7%의 나라예요. 미국이 제조업 10% 나라고. 그 다음에 독일은 제조업 20%의 나라. 한국은 얼마예요? 제조업 25%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탑입니다. 중국은 한때 32%까지 간 적인데 지금 중국도 한 25%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탑인 나라입니다. 단순하게 선진국이 됐네 안 됐네가 아니고 산업국가로서의 부분은 GDP 중에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국은 애들이 일을 안 해. 공장 가서 일을 하는 놈이 7%밖에 안 돼. 그럼 무슨 돈을 벌어? 먹고 살 돈이 어디서 나오나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옛날에 98년도에 보시면은 하루에 400만 배를 이렇게 하던 게 지금은 120만 배를 그러다가 나중에 73만 배를 급감할 거라고요. 그래서 2000년 초에는 GDP의 1.2, 1 내지 2%를 기여하던 게 이제 가면은 0.5%, 1% 기여할 거다. 그래서 더 이상 북해, 여기 생각해보세요. 1%, 2% 기여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GDP의 1.1%, 2%. 그렇잖아요. 이게 감소되는 것이 생산이 안 돼? 이제 고갈됐지. 참 이제까지 계속 폈는데 엄청 뻔했잖아요. 영국 쪽은 거의 고갈되고 노르웨이 쪽은 좀 아직까지 있다고 그래요. 노르웨이 쪽은 한쪽 그게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독일, 스웨덴은 난민 정책으로 인해 갖고 사회 비용 증가 해놨는데요. 이것도 원래 왜 난민 정책이 생겼겠습니까? 유럽이 잘난 체 하다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죽이려고 난리 버거지셔서 공작을 해서 CIA하고 합쳐가지고 결국은 리비아를 박살을 냈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제발등에 도끼질을 한 거예요. 제발등에 도끼질이죠. 유럽한테 그 난민이 쏟아져 들어와서 나라를 박살을 냈는데 특히 독일하고 스웨덴이 독일이 왜 저랬냐? 메르켈이 잘난 체 하다가 받아줘야 된다고 지랄을 해서 왜냐? 독일 자본주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난민이 들어와서 노동력을 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죠. 결국은 터키 사람들이 실제로 유럽에 독일에서 바닥을 깔아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2세, 3세 돼가지고 3세들은 벌써 뭐 변호사, 뭐 의사, 뭐 정치인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약발이 간 거야. 이미 독일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닥이 잘 안 깔아줘. 또 새로운 바닥을 깔아줄 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난민들을 받아들였지, 대거. 근데 이제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느냐. 국민이 되는 순간 한 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복지 지출이 생기죠. 집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열심히, 그 이제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우크라이나 난민 받는다고 또 난리잖아.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100억 유로 더 들어갈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100억 유로 얼마 아니죠, 그죠? 앞에 다른 거에 몇 천억 생기니까. 스웨덴이 더 큰 문제야. 스웨덴은 난민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가지게 생겼어요. 걔들이 깽단을 만들어갖고 나라를 뒤집어 버렸대. 완전히 조용한 스웨덴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저녁 되면 저녁 뭐 6시 되면 쏴 물결같이 빠져나가가지고 조용해지고 뭐 사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런 사회가 총소리가 난무라는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랍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출이 저기 전체 GDP 그래도 독일하고 스웨덴 다행인 게 지금 다른 나라보다는 재정 적자를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이 불가능한 나라 영국, 프랑스 대표적인 케이스 지금. 이탈리아는 원래 망했고 원래 재정 적자 때문에 대책이 없는 나라. 스페인도 대책이 없는 나라고 지금 정말로 망해가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영국이에요. 프랑스 심각해. 프랑스가 심각한 거는 특히 이제 프랑스의 경쟁력이 아까 말했듯이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잖아. GDP 대비 비율이 재정 적자가 프랑스가 6.4%예요. 6%. 이태리가 엄청나죠. 재정 적자가. 미국 5%. 우리나라는 아직 이 수준 아니에요.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지금 600조 700조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수가 한 5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그러니까 세출이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 박근혜 때 전에 말했잖아요. 386이었다고. 386조였던 게 코로나 전에 한 400 몇십 하던 걸 얘가 들어와갖고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윤이 들어오면서 600조 단위를 넘었었죠. 그래서 그걸 설림화를 많이 시켜야 되고 설림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해야 될 게 오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상황 이후에 영국이 5%, 프랑스가 5.8%, 그리고 독일은 그래도 2.8%밖에 안 되니까 버틸만 하고요. 스웨덴도 1.5%밖에 안 돼요. 버틸만한 나라들이 죽는 소리를 내고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교를 한 건데 독일하고 영국, 차이나의 그 생산품 혹은 글로벌 익스포트에 대한 섹터들을 그림을 표현한 거예요. 보시면은 앞에 작은 거는 옛날, 이쪽 뒤로 갈수록 최근이에요. 옛날에는 이만큼 차이가 났던 거야. 근데 지금 오니까 요거하고 요 정도 되더라. 이건 엘렉트릭 이퀴먼트니까 전자적인 장비들. 그 앞에는 로드 비클, 차는 그래도 아직 저머니가 세죠, 그죠? 근데 그 앞에 가보자고요. 그 다음에 어디야? 스페셜라이즈드 인더스트리얼 머시너리. 그러니까 기계 제품들 보면은
차이나가 기계를 더 많이 팔고 있는. 한국에 인쇄 그 다음에 뭐 이제 포장 기계 이방만한 기계들 그 지방이나 가보면은 제가 이제 뭡니까 스마트 공장 다니잖아요. 이방만한 기계들이 그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기계들을 중국에서 수입해 와요. 아셔야 돼. 지금 옛날에는 뭐 독일이나 일본에서 수입, 미국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고 이게 주로 이제 독일, 일본이던 게 특히 일본 거 많이 하다가 지금은 다 중국 걸로 바뀌었어요. 그거 오래됐어요. 한 4, 5년 전부터 다 중국 기계예요. 일반적인 제조용 기계들, 단순하게 뭐 이런 조그마한 기계 하나가 아니고 그 설비 시스템 자체를 중국에서 사와요. 그리고 근데 이제 AS가 잘 안 돼갖고 애를 먹어서 지가 배워가지고 자기가 배워갖고들 많이 해요. 옛날하고 좀 다르던 게 옛날에는 독일이나 일본, 특히 일본 애들은 와가지고 잘해주고 독일에는 오면 너무 비싸갖고 설설 부르고 부를 똥 말똥하고. 근데 또 중국은요 와봤자 고쳐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지가 해야 돼.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장이나 공장장이 직접 해야 돼. 제 부품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케미칼 쪽, 그 다음에 파워 제너레이팅, 보면은 지금은 다 비슷한 거예요. 독일하고 중국하고가.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2022년이에요. D가 1995년에서부터 2022년으로 오는 동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극적으로 얘들이 중국이 약진을 하는 게 2005년부터 10년 사이, 그 5년이에요. 그 약진을 하는데 왜 약진을 하느냐? 물론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는 고도화를 한 게 있고, 근데 그게 맞아떨어진 게 그 유럽이나 미국이 아까 금융위기로 나자빠질 때였어요. 자, 이제 일본 이야기 해볼게요. 그러니까 유럽의 특징, 아까